현재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유럽의 군비 축소 분위기를 노린 러시아가 결국 유럽을 먹어치우기로 작정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단언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진군을 감행한다면 나토는 붕괴하고 러시아의 전차 군단은 단 일주일 만에 독일 베를린을 점령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2026년 실제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러시아군은 유럽 국경 앞에서 스스로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들을 멈추게 한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단 하나의 국가,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정보국이 크렘린궁 비밀 벙커에서 작성한 1급 기밀 보고서에 적힌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스크바의 2월은 잔인할 정도로 춥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크렘린궁 지하 200m에 위치한 비밀 벙커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스크린에는 유럽 전역의 지도가 붉게 물들고 있었고 그 앞에는 제국 부활의 꿈에 취한 장군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죠. 펑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샴페인 코르크가 천장을 때리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서유럽의 몰락을 알리는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볼코프 대장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고르, 이 아름다운 지도를 좀 보게. 우리가 지난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으아하. 이제 그건 종이 호랑이도 못 돼. 젖은 휴지 조각이지. 저는 쓴 웃음을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코프 대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럽은 그야말로 무주공산, 주인 없는 빈집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내뱉은 미국 우선주의 선언은 유럽 안보의 척추를 부러뜨렸습니다. 플로리다의 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유럽 문제는 유럽이 알아서 하라는 미국의 메시지가 전해지자마자 나토 회원국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하며 모래알처럼 흩어졌습니다. 독일을 보게나. 한때 전차 군단이라 불리던 놈들이 지금은 환경 규제 때문에 전차 시동도 못 걸고 있어. 탄소 배출량 체크하느라 훈련을 못한다니. 이게 군대인가? 그냥 비건 동호회지. 프랑스는 또 어떻고? 연금 개혁 시위 막느라 경찰 병력도 모자란 판국에 우리를 어떻게 막겠나? 영국 놈들은 항공모함에 물이 새서 수리만 3년째야. 홍차 끓일 물도 없을걸? 대장의 비웃음 섞인 호언장담에 주변 참모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확실히 그랬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시동을 걸고 국경을 넘으면 발트 3국은 점심 식사 전에 점령될 것이고 베를린까지는 2주면 충분하다는 지플랜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탄약고는 비었고 그들의 의지는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고르 페트로프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펜타곤, 즉 미국 국방부의 슈퍼컴퓨터가 시뮬레이션한 전쟁 결과 보고서가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승률 0%. 그래서 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초를 쳤죠. 장군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지플랜이 성공하면 우리는 단순히 땅만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트 3국을 장악하면 칼리닝그라드와 본토가 연결되어 발트에는 완벽한 러시아의 호수가 됩니다. 더 이상 나토의 함대가 우리 앞마당을 기웃거릴 수 없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를 넘어 폴란드의 평야까지 손에 넣으면 전 세계 식량 공급의 30%를 우리가 통제하게 됩니다. 굶어 죽기 싫으면 우리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독일의 정밀 산업 기지까지 접수한다면 우리는 에너지, 식량, 제조 기술이라는 제국의 3박자를 모두 갖춘 초강대국으로 부활합니다. 미국이 고립주의를 택해 대서양 건너에서 구경만 하는 지금이야말로 지난 30년의 굴욕을 씻고 유라시아의 주인이 될 유일한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말이죠. 그러자 장군은 저를 노려보더군요. 이론상. 그게 무슨 뜻인가? 혹시 겁먹었나? 미국이 개입할까봐 걱정 말게. 트럼프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 그는 장사꾼이야. 돈 안 되는 전쟁에는 1달러도 안 쓸 거라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미국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식물인간 상태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의 패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한 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변수? 무슨 변수? 핵무기라도 숨겨놨다는 건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작다고 무시해왔던 동쪽 끝의 작은 반도 국가 때문입니다. 장군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체크메이트를 불렀다고 생각했지만 체스판 위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장은 코웃음을 쳤지만 저는 태블릿 화면을 대형 스크린으로 전송했습니다. 지도가 바뀌고 복잡한 데이터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쟁은 결국 돈으로 하는 겁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죠. 서방의 경제 제재로 달러 결제가 막힌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줄은 북극해의 천연가스, 즉 LNG를 팔아치우는 것뿐입니다. 시베리아, 야말 반도에서 퍼올린 그 막대한 양의 가스를 중국이나 인도로 실어 날라야만 전쟁 비용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그 가스를 무엇으로 실어 나를 생각이십니까? 볼코프 대장이 샴페인 잔을 흔들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우리 영원한 파트너 중국이 있지 않나. 중국 조선소에 발주 넣으면 돼. 걔네들은 싸고 빠르게 만들어주잖아. 배가 없어서 전쟁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래서 현장을 모르는 지휘관이 무서운 법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팩트를 들이밀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작년에 중국 후동중화 조선소에서 만든 LNG선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시운전 나갔다가 영하 20도에서 선체가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마치 냉동 만두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터지듯이 말입니다. 북극 항로는 영하 40도에서 50도를 오가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중국산 강철은 그 추위를 버티지 못하고 유리 조각처럼 깨져버립니다. 그 배에 우리 가스를 싣는다는 건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에 돈을 쏟아붓겠다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대장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얼음을 깨며 나아가는 쇠빙 LNG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곳뿐입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라는 한국의 조선소들입니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무려 98%입니다. 사실상 독점입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한국산 쇠빙 LNG선의 위용이 드러났습니다. 얼음 바다를 거침없이 부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은 마치 강철로 만든 괴수 같았습니다. 이 배들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인 멤브레인 화물창 용접 기술은 한국 숭늉공들이 아니면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영하 163도로 액화된 천연가스를 싣고 밖에서는 영하 50도의 추위와 얼음 충격을 견뎌야 합니다. 오차 범위 0.01mm라도 생기면 배는 폭발합니다. 중국은 이 기술을 훔쳐보려고 10년을 매달렸지만 실패했습니다. 프랑스의 원천 기술을 가져다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개량해서 완벽하게 국산화한 건 한국뿐입니다. 그들이 배를 안 주면 우리의 가스는 그냥 시베리아 벌판의 차가운 바람일 뿐입니다. 러시아 제국의 운송수단 목줄을 그 작은 나라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볼코프 대장은 샴페인 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깟 배 몇 척 없다고 전쟁을 못해? 우리에겐 비축해둔 자금이 있어. 그리고 무기는? 우리 러시아의 군사기술은 세계 제일이야. 미사일 쏘고 전차 밀어붙이면 그만이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펜타곤이 작성한 2026 미국 국방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일본도, 영국도,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빈도로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장군님, 1980년대 향수에 젖어 계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최첨단 미사일, 드론, 전투기, 그 모든 것의 뇌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중에서도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AI 시스템과 초정밀 타격 유도 장치의 필수적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공급처를 보십시오. 저는 지도상의 일본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아직도 일본이 기술 강국이라고 믿고 계시겠죠. 소니, 도시바, 미쓰비시.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이미 몰락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팩스로 서류를 보내고 도장을 찍는 아날로그 국가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반도체는 기껏해야 자동차 와이퍼나 움직이는 수준입니다. 보고서를 더 자세히 보십시오.
미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우방국들도 냉정하게 평가절하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 그들의 주력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수리하느라 도크에 처박혀 있고 구축함 엔진은 고장 나기 일쑤입니다. 미국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건 고작 외교적 말잔치뿐입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경제 엔진이라지만 군사적으로는 탄약 재고가 고작 이틀치밖에 없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습니다. 호주요? 미국과 오커스 동맹을 맺었지만 그들은 제조업 기반이 전무합니다.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줘봤자 건조하는데 20년이 걸리는 나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들은 도와줘야 할 짐이지 함께 싸울 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왜 40회 넘게 가장 많이 언급되었겠습니까? 이건 미국이 너희 없이는 우리가 세계 경찰 노릇을 못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자백한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은 설계도는 그릴 줄 알지만 그것을 실물로 만들어낼 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미국의 손을 대신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첨단 반도체부터 거대 군함, 미사일, 전차까지 모든 것을 제조해서 납품할 수 있는 나라, 동맹국 중 유일하게 미국을 역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 그게 펜타곤이 한국을 가장 완벽한 파트너라고 명시한 이유입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로고가 큼지막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3%라는 경이적인 숫자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가 적을 먼저 발견하고 무인 드론, 수천 대가 오차없이 적진을 타격하는 그 모든 연산 능력은 한국산 HBM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칩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은 그냥 비싼 깡통이 됩니다. 미사일은 날아가다가 길을 잃을 것이고 레이더는 먹통이 될 겁니다. 미국이 왜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을 린치핀, 즉 핵심축이라고 부르며 매달리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공장이 멈추면 미군의 심장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볼코프 대장은 이제 입을 다물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러시아 곰이 고작 손가락만한 반도체 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좋아, 이고르. 인정하지. 배도 그들이 만들고 칩도 그들이 만든다고 치자. 하지만 전쟁은 결국 땅 따먹기야. 군화발로 밟고 전차로 밀어버리면 그만이야. 한국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 멀리 떨어진 아시아 구석에서 유럽 전쟁에 무슨 영향을 주겠나? 그들이 전차를 보내려고 해도 배로 실어오는데 2달은 걸릴걸? 그 전까지 우리가 유럽을 점령해버리면 끝이야.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무서운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공포였습니다. 장군님, 서방 세계는 한국을 동맹국 정도로 생각하지만 우리 정보국이 분석한 한국은 산업적 관계를 가진 집단입니다. 장군님 말씀대로 미국이나 독일의 공장은 느려 터졌습니다. 미국은 노조 파업 때문에 포탄 하나 만드는데 3일이 걸리고 독일은 서류 결제받느라 일주일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게으름을 비웃으며 진격하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폴란드의 국경지대의 위성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곳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컨테이너와 거대한 자주포들이 개미떼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서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명절도 반납하고 잠도 자지 않고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기계를 돌립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생산 라인은 24시간 꺼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아마존이라면 한국은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에 문 앞에 물건을 갖다 놓는 쿠팡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합니다. 그들은 퇴근을 하기 위해 전쟁 같은 속도로 일을 처리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돌연변이들입니다. 제가 보여준 사진은 폴란드에 도착한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였습니다. 보십시오. 폴란드가 한국에 무기를 주문했을 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배치까지 최소 3년은 걸릴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 3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 항구에 하역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속도입니까?
그들은 자국 군대에 들어갈 물량까지 빼서 고객에게 먼저 갖다 줬습니다. 마치 짜장면 배달하듯이 말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한국 덕분에 유럽 최강의 육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볼코프 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럽을 침공하는 순간 미국이 한국에 SOS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한국 정부가 전시 생산 체제를 선동하고 공장을 풀가동하면 우리 전차가 베를린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산 K2 전차 1000대와 천무다연장, 로켓 수백 문이 우리를 마중 나올 겁니다. 한국의 생산력은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쇼미더머니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공산품을 찍어내든 무기를 찍어냅니다. 그것도 최고급 품질로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장군님, 유럽을 쓸어버릴 수 있는 우리 러시아가 왜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하냐고요? 한국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가스를 팔 돈줄이 끊기고 한국이 마음먹고 적을 도우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의 강철비를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이미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은 전부 한국산 무기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건 회의만 하는 미국이나 콧대 높은 독일이 아니라 돈만 입금되면 지옥 끝까지라도 무기를 배달해주는 한국뿐이라는 사실을요. 벙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샴페인 기포 터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유럽 지도가 아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붉은 화살표가 뻗어나가는 곳곳마다 보이지 않는 태극기가 거대한 방벽처럼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한국을 조용한 동방의 예의 바른 나라, K-팝이나 추는 나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럽이라는 먹잇감을 향해 입을 벌린 순간 목구멍에 걸린 거대한 가시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자신들의 기술력이 세계의 균형을 어떻게 쥐고 흔드는지 스스로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무지와 성실함이 우리에겐 가장 큰 공포입니다. 볼코프 대장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부활, 유럽 정복의 꿈. 그 거창한 계획이 지도상에서 손톱만 한 크기도 안 되는 나라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대장은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가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건가? 고작 반도체 쪼가리와 용접 기술 때문에 위대한 러시아가 멈춰야 한다고? 그의 질문은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거나 아니면 우리 편으로 만들었어야 할 유일한 상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어느 공장에서는 용접 불꽃이 튀고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누군가를 파멸시킬 혹은 누군가를 구원할 강철들을 쏟아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때 러시아 비밀 첩보부 요원이 회의실 문을 발칵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볼코프 대장에게 기밀 서류를 전달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심각한 표정으로 이를 들여다보던 볼코프 대장은 이내 폭소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볼코프 대장이 책상 위에 던진 나토의 최신 군사보고서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마치 코미디 대본이라도 읽은 사람처럼 껄껄거리며 한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벙커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로 울렸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기묘한 현실 감각의 부재를 느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고르, 이것 좀 보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 영국 육군의 주력 전차 챌린저, 이가 가동 가능한 상태로 남은 게 고작 150대라더군. 150대라니 우리 모스크바 위수령 방어 병력보다 적어. 게다가 독일군은 더 가관이야. 전면전이 터지면 그들이 가진 탄약 비축량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이틀이야, 이틀. 주말에 전쟁이 터지면 월요일 아침엔 돌멩이를 던져야 한다는 소리지. 대장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유럽은 지난 30년간 평화 배당금이라는 달콤한 사탕에 취해 국방이라는 뼈대를 스스로 녹여버렸습니다. 그들은 공장을 헐고 쇼핑몰을 지었고 엔지니어를 해고하고 바리스타를 고용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시 경제체제로 전환해 빵 공장에서도 포탄 껍데기를 찍어내고 있지만 유럽은 포탄을 만들고 싶어도 공장 문을 여는 열쇠조차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기초 체력, 즉 제조업의 심장이 멈춘 상태인 겁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장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맞습니다, 장군님. 첩보에 따르면 독일 연방군의 기계화 보병 부대는 최근 훈련에서 장갑차에 기관총이 없어서 빗자루를 검은색으로 칠해 꽂아놓고 입으로 빵빵 소리를 내며 훈련했다고 합니다. 코미디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네덜란드군은 탄약이 아까워 병사들이 사격 훈련 때 총소리를 외치며 뛰어다닌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들의 수송 트럭은 노후화되어 훈련장까지 이동할 때 우버를 불러서 타고 간다는 농담 아닌 농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제복 입은 공무원일 뿐입니다. 전쟁이 나면 전선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노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험 수당 협상부터 할 겁니다. 볼코프 대장은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키며 의기양양하게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2주, 아니 딱 열흘만 밀어붙이면 파리 에펠탑 아래서 점심을 먹을 수 있어. 그들은 막을 힘도, 의지도, 총알도 없어. 이건 전쟁이 아니라 소풍이 될 거야. 기습만 잘 먹혀 들어간다면 한국이 그들을 도와줄 틈조차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그 달콤한 환상을 깨야만 했습니다. 유럽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럽 뒤에 서 있는 그림자가 너무나 짙고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장군님, 유럽은 빈 총을 든 허수아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허수아비 뒤에 무제한으로 실탄을 공급해주는 화수분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기습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것보다도 훨씬 빠르거든요. 한국, 걔네가 병사라도 보내겠어? 파병은 정치적 자살행위라 못할 텐데 병사는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군인을 보내는 대신 부산항의 컨테이너 크레인을 가동할 겁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 풍산과 한화의 탄약 생산 라인이 24시간 풀가동되는 순간 유럽 전선의 판도는 뒤집힙니다. 우리가 유럽의 전차 100대를 부수면 다음 날 아침 폴란드 국경에는 한국산 K2 전차 200대가 도착해 있을 겁니다. 한국은 무기를 리스, 즉 렌터카처럼 빌려주는 법안까지 통과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동시에 무기 생산 속도, 배송 속도도 세계 최고죠. 대장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유럽군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생산력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뒤를 바치는 한 유럽군은 죽어도 새 장비로 갈아 끼우고 다시 나오는 좀비 군대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진 포탄이 먼저 바닥날지 한국의 생산 라인이 먼저 멈출지 내기를 한다면 저는 제 목숨을 한국 쪽에 걸겠습니다. 소모전으로 가면 말라 죽는 건 유럽이 아니라 우리 러시아입니다. 볼코프 대장은 믿기 싫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그에게 더 깊은 공포, 아니 뼈아픈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들이 가진 저력이 단순한 기계적 생산력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다져진 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회색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유리탑. 유럽에서 가장 높은 462m의 마천루, 라흐타 센터였습니다. 장군님, 이 건물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국영기업 가스프롬의 본사이지요.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이 탑을 누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그거야, 우리 러시아 기술진이. 아닙니다. 한국의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전 세계 건설사들은 비웃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늪지대입니다. 땅이 물렁해서 고층 빌딩을 올리면 집안이 내려앉아 무너질 게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영하 40도의 칼바람이 부는 이곳에서 400m가 넘는 타워 크레인을 세운다는 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건설사들은 이건 미친 짓이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위약금을 물고 전부 도망쳤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진흙탕에 처박히기 직전이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대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손을 든 게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기초 콘크리트를 붓기 시작했는데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미친 짓을 감행했습니다. 49시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레미콘 트럭 2만 대를 쏟아부었습니다. 트럭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새도록 콘크리트를 날랐고 한국인 현장 소장은 쓰러지기 직전까지 무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감청된 현장 소장의 무전 기록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지금 이 건물이 1도라도 기울어지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기울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러 왔다.
단 한 명도 이탈하지 마라. 그들은 러시아의 혹한 속에서 핫백 하나를 장갑 안에 넣고 버티며 얼어붙은 타워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가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유럽인들이 난로 곁에서 와인을 마실 때 한국인들은 400m 상공의 칼바람을 맞으며 우리의 자존심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었습니다. 그건 공학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승리였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목숨보다 무겁게 여기는 그들의 도끼, 혹은 깡이라고 부르는 그 정신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겁니다. 대장은 침묵했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을 볼 때마다 느꼈던 경외감이 사실은 한국인들의 피땀이었다는 사실에 압도된 듯했습니다. 장군님, 명심하십시오. 그 건물의 뼈대 하나하나, 나사 하나의 위치까지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가장 견고하게 건물을 세운 자는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도 알고 있는 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을 적으로 돌린다면 우리의 스카이라인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의자 파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한국의 무서움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영리하게 이용한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모든 동맹국에게 방위비 청구서를 들이밀던 그가 왜 유독 한국에게만은 파격적인 제안을 넘어 거의 9회에 가까운 러브콜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깨달은 겁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한국의 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근 입수된 첩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죽었다. 우리는 설계도만 그릴 줄 알지 배를 만들고 공장을 돌리는 법을 잊어버렸다. 당신들이 미국의 손과 발이 되어 달라. 대신 나는 당신들에게 백지수표를 주겠다. 미국은 2차 대전 당시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그저 녹슨 깡통에 불과합니다. 미 해군의 함정들은 수리를 받으려면 평균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조선소가 다 망해서 변호사와 금융가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용접봉을 찾는 것보다 사막에서 펭귄을 찾는 게 더 빠르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망신을 당한 이유도 포탄 생산량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탄약 공장의 설비가 1940년대 것이라니 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주제의 가격만 비싸죠. 당장 미 공군의 수송기 C-17에 들어가는 커피포트 교체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개당 1280달러, 170만 원입니다.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군사 규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서류값만 100만 원을 받습니다. 변기 커버 하나 고치는데 1,400만 원을 청구하는 게 미국 방산 카르텔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예산이 1,000조 원이라도 부족할 수밖에요. 트럼프가 한국을 보며 눈이 뒤집힌 건 당연합니다. 한국은 그 돈이면 커피포트가 아니라 전투기를 만들어 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는 이러한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게 2가지 전대미문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첫째는 이미 알려진 대로 하나오션에게 필리 조선소를 넘기고 미 칠함대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독점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두 번째 임무입니다. 장군님,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미 본토의 탄약 생산 시설, 현대화와 군사기지 전력 공급을 위한 소형 모듈 원전 건설을 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이건 주권 국가로서 상상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자국의 핵심 안보 인프라를 외국 기업에게 통째로 맡긴 겁니다.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있잖아. 왜 하필 한국인가? 웨스팅하우스요. 그들은 원전을 짓다가 예산을 수조 원 초과하고 공사 기간을 10년이나 넘기는 무능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정해진 예산으로 납기일보다 빠르게 폭발 사고 없이 원전을 짓고 탄약 공장을 현대화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뿐이다. 특히 AI 기반의 무인 군사기지와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먹습니다.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SMR 기술과 시공 능력을 동시에 갖춘 건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같은 한국 기업뿐입니다. 이 계약으로 한국이 얻는 이익은 단순한 돈의 액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향후 50년간 약 1,000조 원, 아니 그 이상의 미국 국방 예산이 한국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미국 국방부가 한국 기업의 최대 주주이자 가장 확실한 물주가 된 셈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에게 백지수표를 줬고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의 생명 유지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 해군의 군함은 한국인이 고치고 미 육군의 포탄은 한국 설비에서 나오며 미군 기지의 불은 한국 원전이 밝힙니다. 한국이 스위치를 내리면 미군은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계산한 그리고 우리가 간과한 한미 동맹의 진짜 무게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장군님.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그것은 대장간과 스마트 팩토리의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태블릿에 마지막 영상을 띄웠습니다. 한국창원 국가산업단지의 내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고에 처박힌 1970년대식 T-72 전차를 꺼내 녹을 닦고 있습니다. 최첨단 부품이 없어서 세탁기에서 뜯어낸 반도체를 미사일에 달고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는 20세기 방식으로 21세기 전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십시오. 영상 속 창원의 공장은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로봇팔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는 것조차 리듬감 있게 보일 정도로 완벽하게 통제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 현대로템은 전차의 포신을 깎을 때 나노 단위의 오차를 잡습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수만 분의 1입니다. 그들이 만든 K9 자주포는 15초에 3발을 쏘고 즉시 이동합니다. 즉 쏘고 튀는 기술이 완벽합니다. 우리 대포가 반격하려고 조준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한국이 점령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사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능은 독일제보다 좋거나 대등한데 가격은 절반이고 무엇보다 주문하면 쿠팡 배송처럼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산 무기에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러시아제 전차는 피격되면 포탑이 사방으로 날아가 승무원이 전멸합니다. 우리는 병사를 소모품으로 보니까요. 하지만 한국산 K2 전차와 장갑차는 다릅니다. 그들의 설계도 최우선 순위는 공격력이 아니라 생존성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수출용 매뉴얼 마지막 장에 적어놓은 문구가 전설처럼 돌고 있습니다. 이 강철 안에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아버지가 탑니다. 그들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술입니다. 그들은 기계가 아니라 병사를 지키는 강철의 요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방의 병사들이 한국 무기만 보면 눈물을 글썽이며 안도감을 느끼는 겁니다. 볼코프 장군은 흠칫 놀라면서도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못하나? 일본이나 독일은 기술이 좋잖아. 일본은 장인 정신이라며 나사 하나 깎는데 사흘이 걸립니다. 독일은 마이스터가 휴가를 가면 라인이 멈춥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그들은 제조업을 예술의 경지가 아니라 복사기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최첨단 무기가 복사되듯 쏟아져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이 시제품 하나 만들 때 한국은 대대를 무장시킬 물량을 뽑아냅니다. 이것은 기술 격차를 넘어선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유럽을 침공하면 우리는 3개월 뒤 모스크바 앞마당에서 한국산 강철 괴물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의 무기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서 한국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전쟁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미국이라는 기사에게 칼을 꽂으려 한다면 그 호랑이가 먼저 우리를 물어뜯을 겁니다. 볼코프 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샴페인을 마실 수도 호탕하게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나약한 유럽이 아니라 그 뒤에 버티고 선 거대한 제조 제국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도 위에서 붉은색 화살표를 그리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멈춤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때 러시아 정보부 고위 간부가 또다시 나섰습니다. 그는 볼코프 대장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더니 이내 다시 자리에 앉았죠. 볼코프 대장이 작전 지도를 탁 소리나게 접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호탕함이나 샴페인에 취해 있던 붉은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늙은 늑대의 교활한 눈빛만이 벙커의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습니다. 이고르, 내 말이 맞다. 내 말대로 전면전은 불가능해.
우리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미국과 한국이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방법이 있어. 서방의 겁쟁이들은 총소리보다 침묵을 더 무서워하거든. 대장이 지시한 작전명은 유령의 왈츠였습니다. 그것은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군복에서 부대 마크와 국기를 떼어낸 정체불명의 전차 500대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좁은 회랑, 일명 수발키 회랑에 집결시키는 것이었죠. 포신은 돌리지 않고 국경선 바로 앞에서 엔진을 공회전시키며 무력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대장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평화에 젖어있던 유럽은 이 거대한 강철의 장벽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질려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작전은 개시되었습니다. 작전 개시 3시간 후 상황은 대장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나토 사령부에 비상이 걸렸다는 첩보가 들어왔지만 그들의 대응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력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 우리를 위협하던 나토군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긴급대응군을 파견하려 했으나 주력 전차인 챌린저 2의 가동률이 20%대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고 멈춰섰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예비 부품, 재고가 바닥나 전차들이 기동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유럽의 경제 대국이라는 독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연방군은 보유한 레오파르트 전차 중 당장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차량이 30% 미만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코미디가 아니라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게을러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망가져서 못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의 평화가 유럽 군대의 척추를 녹여버린 것입니다. 볼코프 대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보게나 이고르. 이것이 서방의 현실이야. 덩치만 컸지 관절염에 걸린 늙은이들이라고. 우리가 굳이 진격할 필요도 없어. 저들은 스스로의 무능함에 질식할 거야. 하지만 대장의 미소가 굳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성화면 한쪽에서 나토의 혼란과는 전혀 다른 기이할 정도로 정돈되고 신속한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전통 강호들이 부품을 찾아 창고를 뒤지는 사이 오직 한 나라, 폴란드군만이 국경선에 강철의 벽을 세우고 우리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전차와 자주포, 그 모든 것은 유럽제가 아니었습니다. 차체에 선명하게 박힌 폴란드 국기 아래 그 강철의 심장은 대한민국에서 건너온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나토의 방패는 녹슬었을지 몰라도 폴란드군의 창끝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지금 국경선에 배치된 1000대의 K2 전차가 엔진을 예열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폴란드군이 저렇게 빨리 배치되었다고? 한국 무기를 도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실전 배치가 가능한가? 그게 바로 한국의 무서움입니다. 통상적으로 무기 도입 계약 후 실전 배치까지는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약 체결 후 단 3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에 하역했습니다. 폴란드군은 이미 한국 교관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고 이 무기들을 자신의 손발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봤자지. 겁주려고 나온 거야. 우리가 전진하면 알아서 길을 비킬 거다. 전차장에게 전해. 국경선 100m 전방까지 진입하라고. 명령이 떨어지자 마크를 뗀 우리 측 전차 부대가 굉음을 울리며 수발키 회랑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전장을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선두 전차장이 무전을 통해 다급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장님, 저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포신을 우리 쪽으로 정조준하고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우리가 더 많습니다만 시스템 경고등이 꺼지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라. 진입해. 저들은 쏘지 못한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벙커의 스피커를 통해 전차 내부의 경고음이 찢어질 듯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그것은 단순한 경고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피탐지 경고, 즉 레이더 라곤 신호였습니다. 저는 안색이 하얗게 질려 대장의 팔을 잡고 외쳤습니다. 멈추십시오. 당장 멈추라고 명령하십시오. 지금 우리 전차 한 대당 한국산 K2 전차와 현궁 대전차 미사일 4발이 동시에 조준을 끝냈습니다. 단순한 조준이 아닙니다.
저건 사격 통제 시스템이 발사 솔루션을 끝냈다는 신호입니다. 뭐라고? 우리가 포탑을 돌리기도 전에 조준을 끝냈다고?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장군님, 한국의 방산 기업 현대로템이 개발한 K2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에는 헌터킬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차장이 적을 발견하고 버튼을 누르면 포수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시스템이 이미 그 다음 타겟을 찾아내어 포신을 자동으로 정렬합니다. 우리 전차병들이 수동으로 거리를 측정하고 탄도 계산을 하는 동안 한국의 AI 시스템은 풍속, 습도, 전차의 기동 속도까지 계산해서 0.1초 만에 명중 좌표를 산출합니다. 화면 속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 측 전차의 생존 확률은 0%, 반면 폴란드군의 예상 피해는 경미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발사 버튼을 누르려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순간 우리 전차 500대는 10초 안에 불타는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볼코프 대장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밀어붙이려 했던 구시대적 전술은 한국의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기술과 반응 속도 앞에서 무의미한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병력, 후퇴하라. 즉시 엔진을 끄고 뒤로 물러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포탄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계적인 낙원 경고음 하나만으로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 자부하던 러시아의 기갑부대가 꽁무니를 빼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기술력이 만들어낸 가장 굴욕적이고도 완벽한 무혈 승리였습니다. 장군님, 폴란드가 왜 한국에 자신들의 국군을 걸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나 의심 많던 폴란드 놈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국경에 전차를 집결시켰을 때 바르샤바에 있던 서방 외교관들과 타국 기술자들은 짐을 싸서 공항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폴란드 기지에 파견 나와 있던 한국 방산 업체의 엔지니어들은 단 한 명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사령관이 위험하니 피신하라고 권했지만 한국인 팀장은 스패너를 쥔 채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도 70년 전에 나라를 잃을 뻔해봐서 압니다. 친구가 강도에게 위협받는데 도망가는 건 한국인의 예법이 아닙니다. 전차가 고장나면 우리가 고칠 테니 당신들은 나라를 지키십시오. 그들은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군인보다 더 군인답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한국인을 형제라고 부르는 건 계약서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피 끓는 의리 때문입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침략을 당했기에 모두를 의심하기만 했던 폴란드가 유일하게 한국만큼은 전적으로 믿고 자신들의 국군을 전부 건 것이죠. 하지만 볼코프 대장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안 된다면 보이지 않는 힘으로 타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물리력은 포기하지. 하지만 현대전은 정보전이야. 사이버 부대를 투입해. 폴란드의 전력망과 통신망을 마비시켜라. EMP 공격과 해킹으로 저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 대장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 최고의 해커 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해킹 부대장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대장님, 접속 자체가 거부되었습니다. 폴란드의 군사 통신망이 알 수 없는 방화벽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장군님, 나토의 방화벽이 아닙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할 때 패키지로 함께 깐 K사이버 방호 체계입니다. 한국의 화이트 해커들은 전 세계 해킹 방어 대회인 데프콘을 수년째 제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알고리즘은 우리 군사 코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조작해 위성 화면을 띄웠습니다. 구름이 짙게 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우리 부대의 이동 경로가 대낮처럼 선명하게 찍혀 나토 사령부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를 보십시오. 한국의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쏘아 올린 425 사업 초소형 군집 위성 수십 기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광학 카메라가 아니라 합성 개구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구름이 끼든 밤이든 눈보라가 치든 상관없이 지상의 1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합니다. 한국의 눈과 방패가 우주와 사이버 공간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볼코프 대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책상 아래에 깊숙한 곳에 있는 붉은색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장거리 정밀 타격 부대와 연결된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일이다. 핵은 쓸 수 없지만 우리에겐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칼리브가 있어. 그걸로 폴란드의 후방 군수기지를 정밀 타격하면 돼. 보급이 끊기면 한국산 전차도 멈출 테니까. 그는 수화기를 들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쏘는 순간 미사일은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겁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미사일의 유도 성능을 의심하는 거냐?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겁니다. 장군님, 우리 순항 미사일의 자세 제어를 담당하는 자이로 센서와 전투기, AESA, 레이더의 핵심 모듈. 그거 어디서 구했는지 아십니까? 서방 제재 때문에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입한 부품들인데 뜯어보니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저는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 부품들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마음만 먹고 위성을 통해 특정 주파수의 교란 신호를 보내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을 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미사일은 목표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거나 발사대에서 불발될 겁니다. 우리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사실은 적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핵이 아니라도 우리의 정밀 타격 능력 자체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볼코프 대장의 손에서 수화기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장군님, 지금 북극해를 항해하는 우리의 쇠빙선, 관료들이 타는 전기차, 산업용 서버, 한국산 배터리와 칩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한국이 수출을 멈추면 러시아는 멈춥니다. 유럽의 전기차도, 미국의 AI 서버도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호흡기를 달고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한국을 공격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고 자살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볼코프 대장은 모든 작전의 취소와 병력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전쟁은커녕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철수하자 유럽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풍경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한국을 작은 파트너라 부르며 뒷짐지고 있던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제는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서울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바로 천문학적인 방산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의 사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압도적인 성능이 증명되자 전 세계가 한국의 안보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루마니아였습니다. 흑해의 안보 위협을 느낀 루마니아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대신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1조 3천억 원. 그들은 한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보여준 신뢰성을 믿고 국가 방위의 핵심을 한국에 맡긴 것입니다. 사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도 했죠.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처음에 프랑스 무기상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뭐라고 들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8월 바캉스 기간이니 9월에 다시 전화해주세요라는 자동 응답 메시지였습니다. 전쟁이 코앞인데 휴가 타령이나 하는 자들과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아 내일 아침까지 견적서를 보내겠다고 말하는 한국인들. 승패는 이미 비즈니스 단계에서 결정나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호주였습니다.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는 세계적인 방산 명가인 독일의 라인메탈을 꺾고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무려 3조 1천억 원. 성능 평가에서 레드백은 방호력, 기동성, 화력 모든 면에서 독일제를 압도했습니다. 호주 장군들은 독일제는 훌륭하지만 쏘기 전에 고장 날까봐 걱정해야 하고 한국제는 쏘고 나서도 너무 멀쩡해서 걱정이다라며 한국의 기술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천궁이 요격 미사일 도입에 합계 10조 원이 넘는 거액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도 오작동 없이 100%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이 기적 같은 무기는 이제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강철 우산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국방기술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영국조차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영국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 육군 전력의 핵심을 동방의 나라 한국에 맡기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가 한국에 진정으로 감동한 건 20조 원짜리 무기 계약이 아닙니다. 한국이 무기를 보낼 때 계약에도 없는 컨테이너 수백 개를 함께 실어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총알 대신 항생제, 붕대, 그리고 겨울을 날 수 있는 담요와 난로가 가득했습니다. 송장에 적힌 청구 금액은 0원. 한국 정부가 보낸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무기는 당신들의 영토를 지키지만 이 물건들은 당신들의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의 비참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안에서 피 흘릴 사람들을 먼저 챙긴 겁니다. 이것이 한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진짜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님을 스스로가 증명했습니다. 전 세계의 안보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되었죠. 한국이 허락하지 않는 전쟁은 일어날 수 없고 한국이 돕지 않는 평화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저는 텅 빈 벙커에 홀로 남아 벽면 가득한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색 러시아의 영토는 여전히 거대했지만 그 거대함이 이제는 허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신은 공평하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을 보면 신이 꼭 공평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신의 공평함을 거부하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70년 전 폐허가 된 땅에서 숟가락 하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땅,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감옥, 그 모든 악조건을 그들은 기술과 피땀으로 갈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를 멈추거나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를 손에 쥐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노인 식어버린 보드카를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지난번 한국 출장 때 선물 받은 초록색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소주라고 적힌 그 병을 따서 한 모금 들이키자 알싸한 향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장군님, 이제 보드카는 그만 마시고 이거나 한잔하시죠. 씁쓸하지만 끝맛은 답니다. 마치 그들의 역사처럼 말입니다. 이제 세상은 워싱턴의 시간도 모스크바의 시간도 아닙니다. 지구는 서울의 시간, 코리아 타임에 맞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2026년, 붉은 광장의 눈물은 말라버렸지만 동방에서 불어온 바람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